하마터면 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린 그 암살 시도 사건이 어제 또 발생했습니다. 이게 벌써 두 번째죠.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하지만 이제 비밀 경호국 SS 그 선제 대응으로 다행히 불상사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SS 요원, 그 비밀 서비스, 시큐리티 서비스라고 하죠. SS 요원의 그 적극적인 선제 대응이 없었다라면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한 50일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엄청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던, 자칫하면 정말 엄청난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그 긴박한 상황이 어제 있었습니다. 자, 사법당국이 어제 오후에 긴급히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자, 어제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플로리다주 웨스트 palm비치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동안에 이 골프장은 부분적으로 이제 폐쇄된 상태였는데요. 보통 이제 대통령이든 뭐 대통령 후보 등 한 나라의 그 VIP들, 경호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골프를 칠 때는 골프 치는 그 앞 또는 그 뒤, 그 몇 개 홀을 비워놓고 움직이죠. 왜냐하면 그 앞조도 경호 요원들이 가고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조도, 그 뒤에 있는 홀도 경호 요원들이 이제 따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폐쇄하면서 이제 이동 중에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5번과 6번 홀 그 사이에서 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앞서가던 그 SS 요원, 시큐리티 서비스,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가만히 이제 경호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골프장 울타리 사이로 뭐가 하나 삐죽 나온 걸 발견한 겁니다. 이 요원 중에 한 명이. 저게 뭐지라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소총이었습니다. 그 AK-47의 앞부분과 비슷한 그 AK 유형 소총의 앞부분, 그 총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총신. 이게 울타리 속에서 밖으로 삐죽 나온 걸 그 요원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즉각 요원이 대응을 했는데, 용의자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는 지점에서 한 300에서 500야드가량, 그러니까 이 총격을 가한다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죠. 이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것입니다. 뭐 조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조준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조준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은 총격을 충분히 가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분명히 판단하는데, 그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총신이 삐죽 나온 거예요. 덤불 속에서. 그래서 비밀 경호국 요원들은 그 즉시 그 총을 지니고 있던 용의자를 향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사격을 가했습니다. 총격을 가했고요. 그러자 이제 총격을 피한 용의자는 이제 총격을 막 피해 달아다니면서 이제 소총을 거기다 떨어뜨리고 이 울타리 사이를 막 헤쳐서 결국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 옆에 세워져 있던 닛산 SUV 차량을 타고 도주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자 그 주변 다른 홀에서도 이제 골프 치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몇 개 홀, 또 뒤로 몇 개 홀, 또는 그 건너편 홀, 이런 데서 이제 골프 치던 사람이 있을 텐데, 뭐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막 바퀴 소리도 날 거 아니에요? 총격도 났으니까 그 골퍼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막 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닛산 SUV를 타고 누가 막 달하는 것을 그 같이 골프 치던 여러 사람들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격자가 분명히 저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해서 그 도주하는 용의자의 차량 뒤편에 번호판을 외워놓은 사람도 있고, 그 갖고 있던 휴대폰을 꺼내서 잽싸게 그걸 번호판을 찍은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 사진을 찍어서 즉시 현지 경찰 그 셰리프에 이걸 보냈습니다.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의자 검거를 그 옆에 있던 그 목격자들이나 다른 골퍼들이 상당히 결정적으로 도왔다. 라는 게 이제 시큐리티 서비스의 전언입니다. 자, 시큐리티 서비스 SS 비밀 경호국으로부터 이 사건을 전해받은 또 현재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을 해서 목격자에게서 용의자의 인상착의, 또 차량이 정확히 닛산 어떤 SUV였느냐, 그다음에 그 사진 찍은 것 좀 달라 보니까 번호판 다 나왔어요. 땡큐 so much 하고 이제 즉각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추적에 나선 결과 이 palm비치 카운티 인근 마틴 카운티의 I-95, 이 95번 그 프리웨이, 인터스테이트 프리웨이를 그쪽을 지나간다라는 것은 이제 헬기를 통해서 알았고, 앞뒤로 완전히 폐쇄시킨 후에 대대적인 수색을 벌인 끝에 해당 차량을 프리웨이 인근 한 곳에 이제 세워놓고 가만히 서 있는 그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그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이제 용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용의자는 뭐 별다리 반항하거나 뭐 총을 꺼내거나 그러지 않고 순순히 차에서 내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비교적 침착하게 체포에 응했다라고 현지 셰리프는 전했습니다. 그래서 총을 보니까 차 안에는 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냥 자기도 놀란 거죠. 총기를 그 현장 주변에 그냥 다 버려두고 그대로 그냥 몸만 빠져나와서 차를 타고 도망가다가 이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차에서 체포됐을 때는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체포된 용의자는 그럼 누구냐? 일단 하와이 출신의 58세의 남성, 이름은 라이언 웨슬리 루스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체포 당시 용의자는 감정도 별로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체포될 때 우리는 무슨 일이냐고 당연히 묻잖아요. 내가 왜 체포돼야 하는지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묻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뭐 무슨 일이냐, 나를 왜 체포하느냐 이런 거 전혀 묻지도 않고 그냥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체포 직후에 그런데 어떤 진술은 뭐 협조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조사가 진행돼야 할 텐데. 당국은 그가 현장에서 달아난 뒤에 그 골프장 안으로 총을 겨누고 있던 그 덤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가 도망갔던 그 자리를 이제 경찰들이 가서 현장 수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현장 수색 결과 그 덤불에서 이 망원경이, 조준경이 달린 AK-47 스타일의 소총을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문을 대조해 본 결과 이 체포된 용의자와 지문도 일치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현장 그 소총 옆에는요, 세라믹 타일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가방 2개가 이 울타리에 걸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세라믹 타일을 뭐 어떤 곳에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직업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뭐 이를 통해서 어떤 또 다른 공격의 그 세라믹 타일이 사용되는 것인지는 뭐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그런 세라믹 타일이 담겨져 있는 가방 2개가 또 현장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프로라고 있죠. 고프로. 우리 일반인들도 고프로 이 촬영 장비 카메라 어떤 건 뭐 작은 건 정말 요만하잖아요. 뭐 요만한 그런 고프로도 있고 또 비싼 것도 있는데 발견된 거는 비싼, 그냥 일반적인 40~50불짜리가 아니라 비싼 고성능 촬영 장비, 촬영이 가능한 고프로 한 대도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현장 주변에서 뭔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자, 당국은 일단 그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철저하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사건이 발생한 후에 곧바로 인근에 있는 자신의 그 마러라고 리조트로 무사히 돌아갔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비극적인 사건까지는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참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아주 극심한 그 분열과 대립, 그다음에 헤이트, 증오, 뭐 이런 거가 얼마나 지금 극심한지를 또 한 번 알 수가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 사건에 배후가 있는지 또 어떤 동기인지 이제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조사가 진행되면 어느 정도 또 나올 텐데 내일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런 것도 뭐 정치 공학적으로는 또 막 또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 첫 번째 그 유세도 중에 이제 귀를 스친 그런 그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그거는 끔찍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순간적으로 지지율이 좀 올라간 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해리스 부통령이 새롭게 후보로 올라오고 하면서 대충 상쇄돼서 뭐 조금 잊혀지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번 어제 사건으로 인해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요건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될 상황인데 일단 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고정 지지층, 그 콘크리트한 그 고정 지지율이 조금 더 콘크리트하게 뭉칠 것이다. 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적인 면은 하루 이틀 조금 뭐 보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천만다행인 그런 사건이 어제 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 대선이 너무나 초박빙으로 치루어지기 때문에 무승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선거인단 확보를 두 후보 똑같이 269명 대 269명
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지금 아주 흥미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요,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더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이기는 게 아니라 50개 주와 그리고 이제 수도인 워싱턴 DC에 배정된 이 선거인당 총 538명,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과반, 그러니까 270명 이상의 표를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거죠. 538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거인단. 죄송합니다. 538명, 538. 그 538명 선거인단 나누기 2 하면 정확하게 269명입니다. 그러니까 269명을 가지면 딱 절반인데 내가 269명을 가졌다라면 상대 후보도 269명을 가진 겁니다. 딱. 더하기 하면 538명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명이라도 이기기 위해서는 270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절반에서 딱 한 명이라도 많은 건데, 그렇게 되면 그 딱 한 명만 더 많이 확보를 해도 그 후보가 이기는 제도가 바로 지금의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0개 주가 있기는 합니다만 정작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세가 비슷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경합주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어차피 승리는 민주당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짧게 좀 줄여볼까요? 뭐 이런 경우에 요즘 한국에서는 뭐 이런 걸 좀 짧게 줄여서 하는 게 그런 게 유행이죠. 뭐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뭐 이러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어대훈이라고 하나요? 어대한이라고 하나요? 뭐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줄이는데, 그렇게 줄여보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어승민입니다. 어승민. 어차피 승리는 민주당.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텍사스 주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승리는 공화당이니까 어승공 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뭐 요건 제가 뭐 조금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건데, 어차피 이제 뭐 전형적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 블루 스테이트, 그리고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주 레드 스테이트, 이런 데는 뭐 어차피 이미 결과 안 봐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기는 뭐 민주당이 이길 거고 여기는 공화당이 이길 거고, 그래서 여기는 민주당 후보가 이 선거인단 가져갈 건 뻔해, 여기는 공화당 후보가 선거인단 가져갈 건 뻔해,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건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그런 워낙 극명한 주들. 그래서 이제 경합주가 중요한 거죠. 어느 때는 민주당이 이겼다가 또 어느 선거에는 뭐 공화당이 이겼다가 그런 주, 즉 시소처럼 이쪽 저쪽 스윙을 하는 주, 뭐라 그러죠? 이제 그네처럼 스윙을 하는 주. 그래서 이제 그런 주를 경합주 또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잖아. 이제 그런 스윙 스테이트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루 스테이트, 즉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주 이 캘리포니아에서 뭐 공화당 후보,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리 격차를 좁히려고 매일 캘리포니아에 와서 선거 유세를 한다고 해도 사실 해리스 부통령보다 뭐 더 많이 득표를 하지는 못합니다. 격차를 줄일 수는 있죠. 아무리 격차를 줄여도 이기지 못한다면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인단 54명 가운데 단 한 명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winner takes it all. 그 승자가 독식제도, 승자가 그 선거인단 다 가져가니까 내가 뭐 이기면 모를까 아무리 득표를 줄여도. 그러니까 득표를 어차피 뭐 한 표로 지나 10만 표로 지나 내가 54명의 선거인단 한 명도 못 가져가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텍사스나 뭐 이런데 포기하듯이, 자, 마찬가지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뭐 남부의 레드 스테이트, 소위 공화당 텃밭, 뭐 대표적인 게 뭐 루이지애나 이런 데는 뭐 민주당이 이길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선거 유세도 많이 안 갑니다. 루이지애나, 또 미시시피, 알라바마 등에서 아무리 총력전을 벌인다 해도 격차는 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기는 결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 선거인단을 뭐 한 명도 차지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대선 때마다 민주공화 양당 후보는 그 안정적인 지역을 내버려 두고 어차피 내가 이길 스테이트, 어차피 내가 질 스테이트 이런 데는 그냥 내버려 두고 경합주에서만 그렇게 총력전을 펼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올해 대선의 경우 경합주. 또 이제 이 경합주는 사실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이 경합주가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미는 있는 거죠. 자, 올해 대선의 경합주는 어디냐?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일단 뭐 7개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북부 쪽에 가면 펜실베니아주, 그리고 이제 미시간주, 또 위스콘신주, 그리고 남부의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리고 조지아주, 그리고 이제 서부 쪽으로 좀 온다면 애리조나주, 그리고 네바다주, 이렇게 7개로 꼽히고 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 올해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잠시 지금 말씀드린 이 경합주들의 선거인단 수를 우리가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좀 알아놓을, 한 번씩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스토리 전개를 해드리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펜실베니아주의 선거인단 수는 19명입니다. 미시간주는 15명, 위스콘신주는 10명, 노스캐롤라이나주는 16명, 조지아주 역시 16명, 그리고 애리조나주 11명, 그리고 네바다주는 좀 작습니다. 6명입니다. 이제 인구 때문에 그래요, 이건. 자, 그리고 이제 이 외에 나머지 이제 7개, 쉬운 게에서 7개를 뺐으니까 43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매번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번에도. 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해리스 부통령은 226명의 선거인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9명의 선거인단을 일단은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시작할 겁니다. 이 경합주 7개를 빼고 43개 주에서 그렇게 가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경합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226대 219, 해리스 226, 트럼프 219, 226대 219 이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 226대 219가 확실하다면 당연히 그러면 해리스의 승리가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7개 경합주의 선거인단 93명을 어떻게 나누어 갖게 되느냐가 결국은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데, 이 계산이 매번 선거 때마다 이쪽이었다 저쪽이었다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자, 아무튼 자, 누구든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백악관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만일 각 후보가 경합주까지 그러면은 똑같이, 그야말로 경합주에서도 똑같이 가져서 결국 269명만 확보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이 시나리오가 아주 진지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269 똑같이, 소위 말해서 무승부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269대 269 무승부. 대통령 선거 결과 무승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그가 그러면 269대 269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269대 269로 정말로 그렇게 나온다면 승부를 그러면 어떻게 나누느냐, 가르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69대 269로 나올 수 있는 그 이론적인 문제, 그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확률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확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입니다. 현실적, 이론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해리스 부통령이 위스콘신주, 여기 이제 10명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각 주별 선거인단 수를 한번 쭉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해리스 부통령이 위스콘신주 10명, 조지아주 승리해서 16명, 애리조나주에서 이겨서 11명, 네바다주에서 이겨서 6명을 가져가면 269가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주 16명, 펜실베니아주 19명, 미시간주에서 이겨서 15명, 그렇게 이기면 해리스 대 트럼프가 정확하게 269대 269가 됩니다. 해리스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43개 주에서 226명을 확보할 것이다 라는 거, 경합주를 제외했을 때 226. 그래서 이제 그 10 플러스 16 플러스 11 플러스 6
네바다주 6명, 6. 여기까지 이기면은 269가 됩니다. 트럼프는 43개 주에서 몇 명이 될 거라 그랬죠? 219명이라 그랬죠? 219명 플러스 16 플러스 19 플러스 15 이렇게 하면 269만 명이 됩니다. 두 사람 다 그야말로 똑같이 선거인당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에 승리하는 주에 다른 형식의 방식으로도 이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해리스 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에서 이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네바다를 가져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역시 269대 269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가 반드시 하나에만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도 269대 269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선거인단에서 비기면 어떻게 되느냐, 무승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하느냐 그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거인단 확보에서 무승부인 경우에 승패를 가리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선거인단 무승부인 경우에 미국의 선거관리법은 하원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부통령은요, 할 수 있죠? 네. 부통령은 상원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음 의회인 제119대, 그러니까 선거를 해야 할 다음 의회인 제119대 의회는요, 내년 1월 3일에 출범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공백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아무튼 내년 1월 3일 이후에 그래서 이제 하원에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다고 치도록 하죠. 그런데 이게 또 투표 방식이 단순한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전체적으로 투표해서 하원이 몇 명이냐면요, 43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35명의 하원 전원이 투표를 하는데 이게 각자 투표를 해서 그거를 총 합산을 해서 하원들 435명이 투표를 했더니 뭐 트럼프가 많아요, 해리스가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하원들 투표한 숫자를 계산해서 승패를 가르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약간은 복잡한 방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원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가 있잖아요. 이 지역구가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주 제49 하원 지역구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텍사스주 제23 지역구, 이렇게 연방 하원의원은 그 주 안에 지역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투표를 하면 내 투표 용지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 이제 투표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대표를 하는 그 주 단위로 투표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다시 좀 더 쉽게 계속 풀어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50개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의 주에서 이기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개 주의 절반이면 25개죠? 그러니까 26개 주의 지지를 받는 26개 주에서 승리를 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쉽게 풀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 하원 의원들이 나는 해리스라고 투표를 하거나 또는 나는 트럼프라고 이렇게 뭐 각자 투표를 하기는 하되 그 득표수를 단순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각 주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를 했더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해리스가 이겼고 뭐 네바다 주에서는 트럼프가 이겼고 이렇게 각 주별로 승자가 나오도록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큰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겼어도 그냥 1승. 주별 승패를 구분해 봤을 때 일단 1승. 아무리 큰 캘리포니아 이겼어도 1승. 그리고 아무리 작은 주에서 뭐 애리조나, 뭐 네바다, 더 작은 주, 뭐 메인주, 뭐 이렇게 아무리 작은 주에서 이겼어도 그냥 1승. 단순히 그냥 주 대 주. 이렇게 해서 몇 승이냐를 챙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원에서의 투표는 각 주별의 승부를 계산해서 26개 주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26대 24로 이기면서, 또는 뭐 27개 주를 이겼다 그러면 27대 23이 되겠죠. 그렇게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에서 이긴 사람이. 그럼 만에 하나 그렇게 하원 선거에서도 대통령을 가려야 하는데 269대 269 무승부가 선거인단 확보 결과를 나왔다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원에서 선거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 가게 된다면 그럼 누가 유리할까요? 그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원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원에서 할 때도 50개 주니까 25대 25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데 뭐 거기까지 생각 안 해도 돼요. 왜? 그런 식으로 투표가 거기까지 가게 되면 이건 트럼프가 무조건 이깁니다. 뭐 무조건? 이런 말은 뭐 안 되죠. 결정적으로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원은 공화당 소속 의원이 더 많은 주가 26개 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개런티를 이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민주당, 그리고 이제 반면에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이 더 많은 주는 그럼 몇 개냐? 22개 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수이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는 11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 11월 5일에 대통령 선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원, 연방 하원 선거들도 있는데 그 함께 치루어지는 연방 하원 선거도 있는데 그 이후에 공화당 의원들의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 예측이긴 합니다만은 11월 선거 이후에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더 많은 주가 현재 제가 26개 주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현재 예측대로라면 29개 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11월 5일 선거에서 선거인단 수가 269대 269 정말 동점, 무승부로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하원에서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뽑게 되는 그런 투표를 만일 하게 된다면 그때는 트럼프 후보가 뭐 거의 결정적으로 이길 것이다라는 예상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원에서 대통령을 결정하게 될 경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하다라는 것 정도 이제 한번 알아놓으시면 이번 11월 5일 선거에서 선거인단 수를 확보할 때 정말 무승부로 나올까? 동점 될까? 269대 269? 이것도 한번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잘 기억해 놓고 계시면은 그 다음에 어떤 선거, 어떻게 이제 진전이 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훨씬 더 재미있게 선거를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이 물론 높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초박빙인 이번 대선의 경우에 이처럼 이제 선거인단 확보해서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라는 것도 이제 생각은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조금은 복잡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쉽게 풀어서 한번 전해드려 봤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또 선거가 임박해서 정말로 얼마나 초박빙인지에 따라서 제가 한 번 더 쉽게 풀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하이오주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IT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먹는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같은 공화당 소속인 오하이오 주지사가 아주 강력하게 이 발언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여하튼 그 발언에 대해서 비난했으니까 자당의 대선 후보를 비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하이오주의 마이크 드와인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요, 어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는 그 사회자의 질문에 절대로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스프링필드 시의 시장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 시의 경찰서장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또 이런 상황이 이게 논란이 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 없고 정말 그 논란이 된다는 자체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 그 대선 토론 때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를 가보세요. 그곳으로 이주해온 그 IT 이민자들이 이웃 주민들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먹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스프링필드시의 시장과 경찰서장 모두 즉각 이를 부인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대선 토론에서 그 발언이 막 나갈 때 깜짝 놀라서 그 스프링필드시의 시의원들이 막 그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ABC 방송사로.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저건 완전히 허구다. 그 가짜 뉴스를 말하고 있고 음모론을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거다라고 즉석에서 막 ABC 방송사로 그걸 보내서 그 보냈다라는 걸 그 진행자가 이렇게 그 방송사 관계자가 보냈죠. 그 보고 지금 팩트 체크 결과 이런 일은 절대 없다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해서 트럼프는 또 ABC 이 방송사 그 라이센스를
캔슬 시켜버려야 돼. 방송사 허가를 취소시켜버려야 돼. 나만 갖고 팩트 체크하고 왜 해리슨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이 심했죠.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팩트 체크에서만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발이 심한데,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J.D. 벤스 상원의원,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그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 수준인 이런 주장을 아직까지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하이오주의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는 스프링필드에 있는 그 IT인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인데 훨씬 많다라면서 IT 사람들이 오하이오주에 진출한 그 기업들에서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기업들도 현재 비교적 만족한 상태이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 지역을 좀 좋게 묘사하기 위해서 공화당 소속이긴 하지만 주지사가 내가 이 지역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공화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지역의 주지사니까 좀 미화해서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일단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개 잡아먹고 이런 건 없다라고 주지사가 이제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그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에는 그런 garbage가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garbage, 그런 쓰레기 같은 말, 또는 헛소리,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말을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무게감 있게 받아들입니다. 같은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garbage 같은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garbage, 헛소리 또는 쓰레기 같은 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사실이 아닌 헛소문일 뿐이고 음모론일 뿐입니다라고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같은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더했냐? 이런 말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스프링필드 시와 그 시의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처뿐인 그 발언이다라면서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그런 말을 반복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는 인구 5만 8천 명의 도시에 IT 이민자 1만 5천 명이 유입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일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 보건 문제나 주택 관련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을 안 해주고 그렇게 비난만 하면서 음모론만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하튼 저는 그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조금 놀랐습니다. 갈베지 같은 쓰레기 같은 말이다 이런 말 저는 조금 놀랐는데 여하튼 지금 선거도 그만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무리 공화당 소속이어도 주지사로서 내가 내 지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말 정말 듣고 싶지 않기 위해서 같은 공화당이지만 자당의 대선 후보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정말 얼마나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치열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상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무더위가 한 2주일 전까지만 해도 무더위가 심했죠. 그래서 이제 무더위가 일상화되면서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그 세입자들의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 랜로드가 테넌트에게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이런 겁니다. 뉴욕시 의회의 링컨 레슬러 시의원은 임대인, 즉 랜로드가 임대주택에서 에어컨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한다라는 걸 의무화하고요. 또 에어컨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무화하는 그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매년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가장 더운 여름 기간 동안이죠. 이때 실외 온도가 화씨 81도 이상을 넘어갔을 때 주택 내부의 온도는 화씨 78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랜로드는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게 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임대인은 4년간의 유예 기간 안에 해당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에어컨을 설치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만일 조치를 미이행했을 때는 하루에 최대 $1250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 LA 카운티도요, 지난 1월인가요? 그 주거용 임대주택의 최대 실내 온도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자체 시스템을
그 한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 테넌트가 스스로 자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냉방 준비를 테넌트가 도와야 하는 그런 걸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그런 이와 비슷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어떤 주택을 갖고 있거나 해서 빌려줬을 때 렌트를 놨을 때 온도가 특정 온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하든 아니면 테넌트가 살면서 어떻게 했을 때 그 돈을 내가 보상을 해주던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텍사스주의 달라스와 휴스턴,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팜스프링스, 그리고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카운티 등등 지역은 예를 들어서 이제 화씨로 80도에서 85도 사이에서 그 각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어느 도시는 80도, 어느 도시는 뭐 85도이긴 하지만 그렇게 온도 기준을 딱 정해서요.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실내 온도가 이를 절대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랜드로드가 테넌트에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규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달라스, 휴스턴 등등, 뭐 팜스프링스 등등 이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 중에 하나인 피닉스. 이 피닉스에서는요, 테넌트가 서면으로 랜드로드에게, 그러니까 세입자가 서면으로 그 임대인에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뭐 랜드로드, 테넌트 그러면 잘 모르실까봐 가끔 제가 이제 한국말로도 해드리는데 한국말로 하시면 또 여기 사신 분들, 오래되신 분들은 막 또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랜드로드가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 그리고 이제 세입자는 테넌트입니다. 자, 세입자. 테넌트가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불만을 서면으로 제기를 하면 그로부터 열흘 안에 그 집주인은, 즉 랜드로드는 이 에어컨을 반드시 수리를 해주든지 새 걸로 갈아줘야 되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피닉스에는 그런 법도 있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내륙 산지에는요, 지금 뭐 날씨가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9월 중순 날씨로는 이례적으로 강설주의보가, 폭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디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데는 아니고요. 요세미티 저 위에 꼭대기 산동네.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국립공원 일대를 관할하는 핸포드 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요세미티 공원을 포함한 시에라 네바다 일부 지역에 지금 뭐 여름 조금 끝여름이지만 겨울 날씨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밤부터 오늘 밤까지 시에라 네바다 산지 8,000피트 이상 고도에 4인치의 눈이 내릴 수 있다라고 예보했습니다. 요세미티 공원을 가로지르는 두 도로에도 최대 2인치의 눈이 내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이 지역에서 9월에 이런 기상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2007년 이후에 17년 만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베이커스필드라는 도시, 그리고 프레즈노라는 도시,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주도 세크라멘토 지역을 비롯해서 오레곤주와 네바다주, 그리고 아이다호주 일부 지역은요, 평년보다 지금 한 10도 이상 낮은 기온을 오늘까지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내일까지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오는 19일까지는 최대 100mm의 비가 이 지역에 내릴 수도 있다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는 뭐 100mm의 비가 뭐 며칠 동안 내리는 것 뭐 절대로 뭐 많은 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9월로 봤을 때는 통상 매우 건조한 이 지역에 그 정도로 내린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2주일 전까지만 해도 90도에서 100도, 그리고 뭐 어떤 곳은 110도를 웃돌던 그런 날씨가요, 어제와 오늘은 갑자기 많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LA 한인타운도요, 오늘은 한 70도, 71도 정도 그렇게 떨어지는 등 매우 좀 변덕스러운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즉 날씨는 변덕스럽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스토리 뉴스를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